여러분, 지난주 제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오신 조병철 선생님이셨죠. 올해 69, 평생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키셨고 퇴직 후에는 몇 년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오신 분입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선생님의 표정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도 한참을 침묵하시더군요. 어렵게 입을 떼신 선생님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밤에 통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통장 잔고만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조병철 선생님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도 마주한 환경도 저마다 다르지만 그분들의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바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그 노후의 돈 걱정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예순이 넘어가면서 유독 돈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바쁘게 살느라 불안을 느낄 틈도 없었지만 은퇴 후 비로소 시간이 생기자 마음속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통장의 숫자가 과연 충분할까?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만약 갑자기 큰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5가지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둘째, 우리 노후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셋째, 연금이라는 돈의 흐름이 삶을 지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넷째,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5째, 노후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들리나요? 노후에는 최소 3억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5억을, 또 다른 누군가는 10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뉴스나 재테크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 거대한 숫자들은 우리 마음을 점점 무겁게 짓누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이런 자책이 뒤따릅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8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노후 자금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분들은 전체의 28.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2.9%는 실제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불안은 현실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조병철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실제로는
생활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있었고 알뜰하게 모아둔 저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디어가 쏟아내는 거대한 숫자들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스스로를 빈곤한 상황으로 밀어넣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때입니다. 사실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풍파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옆집 사람이 5억이 있다고 하면 내 3억이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10억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또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렇게 남의 기준을 자신의 삶에 투영하기 시작하면 만족은 영영 찾을 수 없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홍영희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큰 상처를 입으셨죠. 누군가는 아파트가 두 채라 하고 누군가는 남편 연금이 월 200만 원이 넘는다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홍영희 선생님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 하는 자괴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제 홍영희 선생님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비교가 행복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비교할 겨를도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타인의 삶을 들여다볼 여유와 시간마저 많아집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가 쏟아져 들어오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한 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교라는 잣대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불안,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3억, 5억이라는 숫자는 누군가가 만든 평균값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통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지, 지방에 사는지, 자녀의 부양 여부, 건강 상태 등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생활의 영역이 넓습니다. 출퇴근에 드는 비용, 정장값, 사람들을 만나며 쓰는 활동비, 아이들 교육비와 부모님 용돈까지 정말 돈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67이 되면 어떨까요? 직장을 떠나면서 출퇴근 비용이 사라집니다. 비싼 옷을 살 필요도 없어지죠. 아이들은 이미 다 자랐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집과 가까운 동네로 좁혀집니다. 아침에 천천히 동네를 걷고 시장에서 소박 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친구와 차 한잔 나누는 일상. 이런 하루에는 거창한 소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2022년 자료를 봐도 60세 이후의 소비 지출은 50대 중반에 비해 평균 37.6%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소박하고 간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물건이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노년의 모습입니다. 제 지인 중 청주에 사시는 72살 장순 선생님은 은퇴 직후 노후 생활비가 무서워 계산조차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가계부를 써보니 한 달에 120만 원이면 충분히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젊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한 달 생활을 냉정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관리비, 식비, 병원비, 통신비, 그리고 소소한 여가 비용까지 이것들을 모두 합산해 보면 막연하게 공포를 느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800만 원이고 20년을 살아도 3억 6천만 원입니다. 처음엔 큰 돈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빼놓으셨습니다. 바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이 부분을 대입하면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노후를 생각할 때 통장에 모여있는 돈만 생각하며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삶은 한꺼번에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국민연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이제 매달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액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병철 선생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상담 당시 선생님은 국민연금 73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쳐 매달 106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약 140만 원 정도였습니다. 통장에서 추가로 꺼내 써야 할 돈은 고작 34만 원이었던 셈입니다. 처음에 막연하게 느꼈던 거대한 공포와 비교하면 얼마나 안심되는 숫자인가요? 계산을 마친 순간 조병철 선생님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금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점입니다. 통장의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 사실이 주는 마음의 안정감은 단순한 금액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생활비 150만 원 중 연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매달 부족한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라 해도 1억 2천만 원입니다. 3억, 5억을 외치던 처음의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자연스럽게 더 줄어들 테니 필요한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요. 생활비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연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남의 평균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현실적인 숫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계부를 펴고 차분하게 나만의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한 여러분의 노후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방식입니다. 막연하게 큰 숫자를 떠올리며 지레 겁먹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일상을 기준으로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막연했던 불안은 구체적인 숫자로 치환되고 실체를 확인한 그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다룰 만한 것이 됩니다.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천안에 거주하시는 66살의 서영순 선생님 역시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전직 약사로 일하셨던 선생님은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통장 잔고부터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차분히 계산해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스마트폰에 은행 앱 알림을
모두 꺼버린 것입니다.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던 강박적인 습관을 멈추고 한 달에 딱 한 번만 확인하기로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불안은 대개 반복된 확인을 통해 증폭됩니다. 숫자는 들여다볼수록 더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이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두고 생활비와 예비비, 비상금을 함께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잔액이 줄어드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눈에 보여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통장을 3가지 용도로 분리해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첫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만 이체해두고 오직 여기서만 지출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이 통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 달을 계획하세요. 둘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긴급한 지출을 대비한 돈입니다. 이 통장은 평소에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선인 셈입니다.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험한 길을 걸을 때 든든한 난간이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셋째는 여유 자금 통장입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뺀 나머지 자산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이 돈을 관리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평생 성실하게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잃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60살 권영석 선생님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오랜 자영업 끝에 은퇴하신 선생님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투자처를 소개받으셨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주변의 부추김에 결국 마음이 흔들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뎌냈는데 이제야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은 모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빨리 불리는 것보다 조용히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더 많이 얻으려는 욕심보다 가진 것을 지키는 지혜가 더 귀합니다. 통장을 셋으로 나누어 구조를 정리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순간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또한 생활비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달에 이만큼만 쓰겠다는 범위를 정해두면 매번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망설여지고 삶은 너무 팍팍해집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77살 윤재호 선생님은 퇴직 후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달 생활비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는 당당하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식사하는 시간이 더 이상 낭비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으니까요.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여러분에게 맞는 진짜 행복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는 건강, 마음의 독립, 그리고 따뜻한 관계입니다. 돈은 이 세 가지를 잘 누리기 위한 도구일 뿐 절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돈을 아끼려고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약을 임의로 줄여 드시곤 합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꾸준히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중증 질환 발생률이 43.7%나 낮았습니다. 생활비는 아낄 수 있지만 건강만큼은 아끼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산 관리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독립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모두 무거운 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게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자립을 넘어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관계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5살 윤정희 선생님은 남편 간병 후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작은 인연이 삶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그리고 도서관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와 웃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아주 오래전 들었던 한마디를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적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는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쌓이고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오면서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먹을 밥 한 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사람 하나.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인생의 중요한 조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진 셈입니다.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쌓으려 욕심을 낼수록 우리 마음은 짐을 짊어진 듯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누리며 살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운 날개를 얻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77살 오복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거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거동은 조금 불편해지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늘 은은하고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생활이 힘들지 않으신지 여쭈었을 때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하늘이 보이고 곁에는 다정한 마을 친구들이 있으니 저는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부유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일터로 향했고 늦은 밤까지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모님을 모시며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지셨지요.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인내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우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시고 싶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셔도 됩니다.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마음이 이끄는 곳이 있다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작은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팍팍한 일상을 보듬고 삶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투자인 셈입니다.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공원 벤치에 앉아 주고받는 소소한 이야기,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작은 나들이가 모여 비로소 우리 삶의 아름다운 기억이 완성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노후에 대한 불안은 실제 현실보다 남의 기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잣대가 아닌 오직 나의 생활을 기준으로 삶을 돌아보십시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상상하는 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통장의 잔액만 보지 마시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흐름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넷째, 돈은 생활비, 비상금, 여유자금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노후의 돈은 지키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무리하게 불리려는 욕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후의 핵심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건강, 마음의 독립, 그리고 따뜻한 관계입니다. 돈은 단지 이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결국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길어 올립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를 산책하는 것, 오래된 친구와 웃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 조용한 오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석 같은 순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통장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통장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여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걸으셔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도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 인생의 남은 길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해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규칙적인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집 주변을 걷고 시장에 들러 오늘 먹을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오후에는 햇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대전의 정현숙 선생님은 이른의 퇴직 공무원이십니다. 혼자 사시지만 그분의 하루는 빈틈없이 알찹니다.
아침 6시 공원 산책, 시장 보기, 집에서 정성껏 차린 점심, 오후에 서예 교실, 저녁에 손주들과 영상통화까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 게 참 좋아요. 바쁘게 움직이면 쓸데없는 걱정이 파고들 틈이 없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걱정이 틈을 타 들어옵니다. 사소한 일상들로 하루를 채우면 불안이 머물 자리는 사라집니다. 몸을 조금씩 규칙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약 39%나 낮다고 합니다. 일상의 리듬이 곧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거기에 작은 배움을 더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즐거움은 삶을 눈부시게 합니다. 그림, 악기, 작은 텃밭,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광주의 박정숙 선생님은 몇 해 전 시작한 작은 텃밭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직접 키운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며 느끼는 그 뿌듯함, 내가 정성껏 기른 채소로 차린 밥상의 맛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성취감과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 이것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인생은 흐름입니다. 바쁘게 달리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느려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아침, 이슬, 노을의 색깔, 바람의 냄새 같은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 꼭 해보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 하나, 즐거웠던 순간 하나, 내일 기대되는 일 하나, 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내일의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이렇듯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시간은 아직 써지지 않은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여러분만의 속도로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